네, 자 이제 11번부터 20번까지 경찰직 2차 문제 해설 더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11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고요. 특히 고유어와 관련된 문제, 메밀꽃 필 무렵이죠. 저도 여러분들에게도 고유어와 관련된 주요 소설들이 있다고 늘 강조했었는데요. 주로 김유정 소설들, 예를 들어 동백꽃이나 아니면은 만무방, 그리고 봄봄과 같은 소설들을 주의 깊게 봐달라고 했고요. 또한 바로 이 30년대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도 고유어의 사용이 탁월하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온다 이렇게 강조했었는데요. 자 이제 적절하지 않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을 보게 되면 바로 칡칡스럽다라는 원표준어 관련 단어가 나오긴 했는데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우선은 날아드는 파리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장터에서 또 일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파리떼들이 막 날아들면은 당연히 귀찮겠죠. 그래서 막 이렇게 파리채로 이렇게 쫓고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칡칡스럽다라는 것이 원래는 이제 소설에 의하면 춥춥스럽다 이렇게 나오면서 춥춥스럽다라는 것을 이미 시험에도 매우 귀찮다 이렇게 뜻풀이로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리떼니까 매우 귀찮게 날아드는 파리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문맥적 의미가 되겠고요. 하지만 이제 여기는 첩첩스럽다를 주면서 얘가 사전에 다른 뜻으로 제시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약간 보기에 너절하고 염치가 없다. 약간 우리가 모렴치하다, 파렴치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보기에 너절하고 염치 없는 데가 있다라는 부정적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어서 파리떼가 염치가 없냐? 뭐 의역하면 그럴 수는 있겠죠. 약간 파리떼들이 좀 너절하고 얘네들이 계속 쫓아내는데도 찾아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정확하게 맞아서 조금도 틀리지 않다. 이건 좀 이상하죠. 이거는 보통 되게 좋은 의미잖아요. 적확하다. 그래서 원래는 정확하다라는 어감과도 흡사하지만 적확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얘는 부정적 의미, 3번은 긍정적 의미이기 때문에 단어는 좀 낯설었을지라도 이미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반면 나머지는 공식거리다. 진짜 시험에 잘 나왔던 기존 기출에도 보이고요. 나무꾼 패들이 이제는 흔히 팥인데요. 파장 때가 되면서 갈까 말까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어떤 뜻이 나올 때는 너무 앞쪽에서 고민하지 말고 제일 뒤에 있는 뜻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축은 어떤 무리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만족할 만한 이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부류들이 있고 이 무리들이 있다라는 고유어 축이 되겠고요. 자, 리을에서는 각다귀, 바로 원래는 곤충, 모기과라고 하는 곤충의 종류이면서 남의 것을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을 뜻해요. 그래서 이제 꼭 파장 때가 되면 흔히 이제 동네에 약간 건달들 같은 사람들이 꼭 시장에도, 우리가 남대문 시장에도 보면 그렇게 자릿세 좀 내세요.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각다귀들도 좀 뭐 돈 좀 줘보세요. 아니면 뭐 먹을 거라도 주세요. 이런 돌아다니는 이런 남의 것을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다 실제 소설에서도 시험에 잘 나오며 강조되었던 어휘이기 때문에 좀 낯선 단어는 있었지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쉬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단어는 어려워 보였는지 칡칡스럽다, 보기에 너절하고 염치 없는 데가 있다. 문맥적으로는 매우 귀찮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원래 소설에서 즐겨 나오는 문제였고요. 적확히라는 단어 따로 존재하며 메밀꽃 필 무렵의 어휘였습니다. 원래는 이제 여기에 이외의 단어 중에서도 얼금뱅이, 왼손잡이요 얼금뱅이인 허생원은 이런 거 있죠. 얼굴이 얼근 사람. 그래서 흔히 억죽억죽하다라고 우리가 발음 표기로도 공부했던 곰보 자국이 얼굴에 있는 거를 그런 사람을 얼금뱅이라고 하고요. 득팀전에 역시 피륙을 파는 어떤 그런 가게를 뜻하는 득팀전이라는 단어도 시험에도 잘 나오기도 했었어요. 피륙, 천 조각 같은 거, 천, 비단 이런 걸 파는 것을 가게를 득팀전이라고 하고 그런 걸 피륙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어휘 문제들이 중요하다라고 다시 강조합니다. 자, 이제 12번으로 갑시다. 역시 문학사 문제가 나왔습니다. 서울시의 단골 문제, 그리고 경찰직, 기상직, 법원직, 국회직 뭐 이런 다양한 시험들에서 이 문학사를 주는데요. 30년대 문학 하면 기억나는 게 많죠.
예를 들어 시로 말한다면 크게 세 가지. 순수문학이다. 모더니즘 시, 순수시와 모더니즘 시와 생명파 시 이런 것들을 크게 잡았고요. 소설은 워낙 다양한 경향이었기 때문에 장편 소설이 부활, 가족사 소설, 역사 소설, 여류문학, 모더니즘 소설들, 해약, 풍자, 또 분화로드 운동까지 포함하여서 농촌 계몽 소설 이런 다양한 경향들이 있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제 적절한 것을 물었고요. 답이 되는 3번에서 보면 바로 김기림, 정지용. 그럼 이미 30년대로 거의 외우고 있잖아요. 김기림은 30년대 대표적인 최초라고도 말할 수 있는 주지주의, 그래서 모더니즘 계열 중에서 문명 비판적. 이미 2017 국가직 9급에 나왔던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를 기억한다면 30년대 시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지용도 30년대 순수시, 시문학파, 그래서 역시 정지용의 시들까지도 우리가 두루 포함하여서 구인회까지 순수시와 관련되는 것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정지용도 순수시이면서도 모더니즘 계열의 시들이 정지용의 유리창이라든지 또는 향수라든지 이런 다양한 시들도 존재하지만 모더니즘과 관련된 감각적인 이런 지적인 측면들, 이미지와 관련된 측면 그런 것들의 주지주의를 바탕으로 한 시를 창작하였다. 넓게 보면 모더니즘과 관련이 있죠. 자, 그럴 때 이제 모더니즘과 관련되면 김기림도 있고 정지용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한다면 정지용도 모더니즘 계열, 순수시는 순수시인데요. 모더니즘 계열의 시들도 썼어요. 그러니까 30년대와 관련된 작가 설명과 내용들을 모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 이광수의 무정은 당연히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 1917년이니까 이것을 결국 이론적으로는 신소설을 발전적으로 개성한 건 맞지만 30년대와는 관련이 없었다는 거고요. 자, 특히 일제의 탄압이 극에 달했거나 우리 발글을 못쓰게 하는 민족어 말살 정책을 폈던 시기들, 그래서 대부분 절필을 했던 시기가 1940년대 일제 말기라고 하잖아요. 문학의 암흑기라고 늘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30년대가 아니고요. 또 3.1운동의 좌절이라든지 특히 저는 감상적 또는 퇴폐적 낭만주의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썼었는데요. 이것도 1920년대 초반이 되겠죠. 더 구체적으로 초반이라고 말한 이유가 3.1운동 실패 직후에 잠깐 나타났던 시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퇴폐적이고 허무적이고 심지어 막 자살을 동경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걸 극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래서 30년대에 대한 설명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들도 같습니다. 3번은 모더니즘 계열의 작품을 말하고요. 정지용도 모더니즘과 걸쳐져 있었던 시들을 일부 썼기 때문에 좀 실험적이고 낯선 작품들도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정지용 그러면 순수시 이렇게 이제 단언을 하지만 그래도 모더니즘과 연계된 30년대 시인 맞습니다. 자, 10년대, 40년대, 20년대 초반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다 써드렸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자, 문학 중에서도 신화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중에서는 단군 신화. 내용은 충분히 알 것 같은데, 물론 우리 지난 경찰직 1차 시험에서도 단군 신화에 나오는 신단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자로 표기로 묻기도 했었는데요. 자, 어쨌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부터 특히 인의 아들 환웅이 웅녀와 만나서 결국 단군을 낳게 되고 그래서 기자조선, 고조선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건국 신화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읽다 보니까 맞는 말이 있고 틀린 말이 있었는데요. 이 신화는 우리 민족이 세운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과 관련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천지창조 신화다. 사실 우리 국어에는 엄밀한 의미의 천지창조 신화라는 것을 공부하지 않아요. 다 뭐냐면 건국 신화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신화에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는 천지창조 신화와 건국 신화라는 게 있다고 봐야 되는데 천지창조 신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빅뱅, 어떤 혼란한 상황, 카오스 상황 속에서 어떤 커다란 어떤 일이 생기면서 이제 천지가 딱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신화들도 있을 수 있겠죠. 특히 그리스 로마 신화들 같은 경우에는 뭐 티탄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어떤 제우스가 뭐 하늘을 열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천지창조 신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어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주로 건국 신화들, 고조선을 세웠던 단군이라든지 고구려를 세웠던 주몽이라든지 그래서 동명왕편 같은 거 또는 신라를 세웠던 박혁거세 이런 건국 신화들이 작게 존재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용어상에서 살짝 당황하면 안 되고요. 천지창조 신화와 건국 신화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와 역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부터 그리고 우리 신화의 원형, 그것이 바로 건국 신화와 관련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나라를 열었다. 특히 사람과 그리고 신과 결합이 된 거잖아요. 인간 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게 된 걸 적강과 관련하면서 내려와서 인간과 결합하면서 결국은 인간으로서의 결국 당군을 낳게 되었다, 이런 게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당시 사회의 성격도 당연히 알 수 있었겠죠. 아까도 했지만 농경사회라든지 또는 인간 중심적인 어떤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풍백, 운사, 우사와 함께 다스리며 뭐 이렇게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서 이런 것들과 관련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알겠지만 환웅과 웅녀가 결합하여서 당군이 탄생했다. 그래서 귀한 천손에 의해서 하늘의 자손이라고 하는 결국은 환인의 아들 그리고 이제 손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손에 의해 건국되었다라는 신성성을 강조하는 것 맞습니다. 자, 건국 신화라고 했고요.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대지의 여신, 바로 가이아 신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타나는 건국이 아니라 바로 천지창조 신화와 관련이 되겠습니다.